자, 먼저 버밍엄의 백승호. 시즌 첫 골이 좀 늦게 나왔어요. 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뭐 골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버밍엄의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버밍엄은 최근 5경기 4승 1패 호조를 달리고 있고요. 25승 7무 3패 승점 82점입니다. 2위 위컴과는 무려 14점 차.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을 목전에 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은 경기는 11경기, 7승을 거두면 자력 우승입니다. 예, 백승호 선수 변함없이 중원에서 선발 출장했고요. 키어런 도엘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가던 후반 2분에 알피메이의 패스를 받은 뒤에 오른발로 접어서 슈팅 공간을 확보한 뒤에 낮게 깔리는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골키퍼와 오른쪽 골대 사이를 정확히 노린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굉장히 올라온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승호가 결정적인 골은 늘 왼발이네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브라질전도 그렇죠. 왼발이었고 네. 오른발 잡이지만 이렇게 왼발로도 멋진 골을 터뜨리는데 일단 뭐 백승호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들었고 대표팀 명단 관련해서도 영상 아마 이렇게 저희 거 보셨을 텐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가 마냥 좋진 않아서 그렇죠. 뭐 만약에 그 자리에 선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예,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물론 이번 주말에는 좀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예상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무리해서 출장을 시킬 것 같지 않고요. 또 한국에서 치러지는 2연전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충분히 몸을 올릴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의 파트너로 나서든 아니면은 박용호 선수와 함께 황인범의 대체자로 나서든 아무튼 백승호 선수가 선발이나 교체로 출장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바로 딴소리 한 거 봐. 내가 이번만 넘어가 줄 거예요. 가만 안 둬. 예. 자, 그리고 이제 런던에 있는 팀에서 런던에 있는 팀으로 임대간 네. 양민혁 선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민혁 선수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4번째 선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 조기 교체가 있었다. 예.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미들즈브로 원정에 떠났고요. 1대2 패배로 4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11승 11무 15패 승점 44점이고요. 승격 플레이오프권인 6위 코번트리 시티와 격차는 12점으로 벌어져서 사실상 승격은 좌절된 상황입니다. 9경기가 남았거든요. 참고로 코번트리 시티는 첼시에서 재앙인 줄로만 알았던 램파드가 막 최근에 막 이러는데? 예. 네. 램파드 감독이 첼시 때도 선수 발굴에 되게 능했거든요. 코번트리 시티에서도 그런 어떤 선수 발굴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서 지금 코번트리 시티 또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예, 여담이었고요. 하여간 양민혁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연달아 선발로 출장하면서 주전 경쟁에 정신을 켜는 듯이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되면서 선발 데뷔전에 그 도움 임팩트를 잇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양민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팀이 부진한 측면이 크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공격 포인트로 자신을 어필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공격 포인트 외에도 어떤 드리블이나 그런 공 소유 같은 데서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점이 조금 양민혁 선수가 남은 시즌의 주전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조금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남은 시즌에도 주전 경쟁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뭐 사실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늘 잘했으면 좋겠고 또 양민혁 선수가 어쨌든 이렇게 임대신 분이기 때문에 예, 또 그렇죠. 돌아갈 거 생각하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선수 정도 더 살펴볼 텐데 밀란을 꺾고 올라갔던 페이노르트가 이제 그 같은 스타디움에 또 방문을 했죠. 32강과 16강전 둘 다 이제 밀란을 갔는데 이번에 인테르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네, 뭐 1차전에서도 0대2 패배를 했기 때문에 8강 진출이 어렵다고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인테르 밀란 원정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그 챔피언스리그 여정을 16강에서 마쳤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날도 부상으로 결정을 했고요. 뭐 홍명보에 뽑힌 만큼 주말 경기에는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흐르긴 하는데 아쉽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팀의 어떤 반전을 위한 그런 출장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황인범뿐만이 아닙니다. 안토니 밀란보, 퀸턴 팀버르, 라미즈 제르키 등 주전급 미드필더가 모두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날 부상자 12명이었고요. 페너르트. 경고 누적 징계도 1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분전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티란과 하칸 차라놀루가 득점할 동안 야쿠브 모데르가 페널티킥 만회골을 넣었고요. 그래도 1차전 0대2 패배보다는 나은 1대2 패배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페노르트가 그래도 결말을 아주 나쁘게 지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부상자 12명의 경고 누적 징계 1명이면은 어느 팀이든 어려워요. 페노르트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게다가 상대적 약체 팀인데 그렇죠.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 게다가 또 원정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 황인범 선수 이야기, 뭐 백승호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곧 올 텐데 그렇죠. 저는 뭐 황인범, 황희찬 선수 그리고 가능하면 김민재 선수도 이왕이면 안 뛰거나 예. 한 경기 정도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3월 A매치가 중요하기는 해서 아마 김민재 선수는 두 경기를 다 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범 선수는 교체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못 쉴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사실 왜냐면 그 기자회견에서도 아니 바이언에서도 얘가 못 쉴 정도인데 예. 그 정도로 잘하고 그 정도 필요한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뛰어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 김민재 선수는 당장 경기를 뛰고 있고 예. 근데 황인범이나 황희찬 선수는 어쨌든 경기를 소화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전 그런 점에서 좀 온 김에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한국 음식도 좀 먹고 그리고 좀 쉬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확정을 지으면은 어쨌든 6월 달에는 조금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를 해봐야죠. 3월 A매치에서 그 본선 진출을 확정 짓고 그 다음에 6월 A매치에서 주전급들을 좀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로 보입니다. 자, 메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새벽에 열렸는데 바이언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이언이 리가에서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많이 좀 버거워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되게 무난히 꺾고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리그에서도 사실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그런 흐름이어서 이번 원정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2차전에도 바이에른이 레버쿠젠을 2대 0으로 꺾으면서 합계 5대 0으로 8강 진출을 여유롭게 확정 지었습니다. 바이에른이 1차전에서도 레버쿠젠에 비해서 피지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압도를 했거든요. 2차전을 앞두고 또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레버쿠젠의 에이스 플로리안 비르츠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지난 레버쿠젠 원정보다는 훨씬 그 좋은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덜 빡센 상황이었죠. 예, 덜 빡센 상황. 뭐 바이에른은 평소와 크게 변함없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센터백 조합 들고 나왔고요. 레버쿠젠은 비르츠 공백을 메우고 바이에른에 대항하고자 4-5-1 혹은 4-4-1-1 이렇게 대응으로 나섰고 뭐 4-4-1-1 대응은 리그에서도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상대로 재미를 봤던 그 원정 경기, 그 자신들의 홈 경기에서 바이에른 상대로 재미를 봤던 방식입니다. 이날 뭐 바이에른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케인이 1골 1도움 기록하면서 중요경기 부진에 대한 비판을 16강 두 경기에서 모두 활약하면서 씻어냈습니다. 후반 7분에 바이에른이 프리킥 상황에서 키미가 문전으로 공을 올려줬고요. 여기서 김민재랑 케인이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김민재는 조금 수비를 스크리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인이 달려들어서 잡아낸 뒤에 골키퍼 조금 제치고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26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그나브리가 오른쪽에서 보낸 패스가 있었고요. 이거를 한번 거쳐서 케인이 흘리듯이 크로스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축신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그렇게 케인이 흘리듯이 크로스를 한 것을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쇄도하면서 마무리해서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날 수비진 호투도 돋보였죠. 그렇죠. 평점이 다들 좋은 편이에요. 네, 빌트 기준으로 김민재가 2점 얼마나 잘했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빌트 기준으로 김민재 2점이면 정말 잘한 거예요. 예, 우파메카노는 1점 받아서 케인과 최고점 이뤘고요. 우루비히 골키퍼도 2점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예, TZ 기준으로는 김민재가 더 높습니다. 김민재가 2점, 우파메카노가 3점, 그 다음에 우르비도 2점이고요. 최고점은 1점인데 알폰소 데이비스, 케인 이렇게 골 넣은 선수들과 요주아 키미까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는 뭐 전반 36분에 프림퐁을 견제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전반 45분에 특유의 하프라인에서부터 공을 끊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후반 28분에 연달아 블록을 해내는 등 활약을 했고요. 수비 행위가 무려 15회에 달했습니다. 공탈치 1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2회, 블록 2회, 걷어내기 10회, 헤딩 클리어 7회, 공중경합 성공 5회 등 훌륭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바이에른에서 왜 자신이 계속해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지, 왜 지난 경기에서 풀 휴식을 취했는지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김민재 선수라면 축구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진짜 세계적인 공격수한테 가끔 발릴 때도 있잖아요. 사실 네. 수비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을 상대로 막 조지고 막고 이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뛰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사실 진짜 축신인 게 뭐냐면은 뛰는 폼이 그렇게까지 유려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차는 것 같은데 롱패스 다 정확하게 하고. 맞아. 예,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 그런 어떤 일반인들의 축구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렇게 뛰는 폼이 저 사람 잘 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다 막 하는 그런 게 진정한 축신이거든요. 예, 그런 김민재 선수는 정말 재밌게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좋겠다, 예.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랬으면 저희가 여기 안 있겠죠. 아, 그렇죠. 여기 이제 게스트로 나오죠. 예, 그렇죠. 네. 볼만사. 민재 달려오는 소리 들으면 무서울 것 같음.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날 예. 저도 친구들이랑 풋살을 할 때나 축구할 때 보면 일부러 뒤에서 이제 등지고 있으면 허벅지를 이렇게 치거든요. 압박을 느끼라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걸 그냥 그 본인의 발걸음으로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바이언 경기에서 뭐 우르비 선방도 좋았기 때문에 앞서서 평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결국 이렇게 바이언이 레버쿠젠을 무난히 꺾고, 사실 모른다라고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대가 챔스기 때문에, 그렇죠. 챔스기 때 바이언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바이언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고, 네. 또 이 사람도 주목을 했고, 이 사람이 많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효종도 가슴 아픈 그 소식, PSG와 리버풀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SG가 리버풀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을 했고요. 사실 리버풀 안필드 원정이었기 때문에 PSG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어렵기도 했어요. 예. 네. 사실 1차전 0대1 패배에도 전술적으로는 리버풀을 압도했던 파리 생제르맹이었기 때문에 반전을 도모할 기회는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안필드는 원정팀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그쵸. 예. 최근 2020년 이후 토너먼트 기준 안필드 승률,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16강 이후죠. 이런 토너먼트 기준 안필드 승률은 고작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SG전 전에만 말한 거예요. 7경기 2승 1무 4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서도 아탈란타 상대로 0대3 패배한 게 홈이었고요.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전 2대5 패배. 벤피카전 3대3 무승부, 인테르전 0대1 패배, 아틀레티코전 2대3 패배 다 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필드가 원정팀의 무덤인 거는 리그 한정으로 맞는 말일 수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안필드가 전혀 원정팀의 무덤이 되지 못했다. 이 점을 먼저 정리하고 가고 싶고요. 저게 그 아틀레티코 패배가 그거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딱 이번 주였을 텐데. 예. 4년 전 이번 주? 5년 전인가 그게 벌써? 예. 그래서 한때 영국 매체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게 있었어요. 그 영국에 코로나가 퍼진 이유가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원정을 다녀와서라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예, 물론 여러 개가 겹친 거긴 하겠지만 거기에 뭐 리버풀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리버풀 팬들도 같이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때 스페인 한창 코로나 창궐하던 네, 이제 막 터질 때죠. 예,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뭐 여하간 그래서 안필드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조금 기세를 쓰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날도 PSG한테 초반에는 리버풀이 좀 주도권을 잡는 듯 싶었어요. 물론 선제골을 먹히긴 했지만 하지만 점차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연장전에는 거의 두들겨 맞는 수준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뭐 물론 슈팅이 골대를 맞는 것도 있었고 동점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되고 이런 불운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이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다. 아 근데 에너지 레벨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예.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준비한 걸 그대로 실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 12분에 코나테의 실책 아닌 실책을 놓치지 않은 덴벨레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리그에서 사실 리버풀은 로테이션을 거의 못 돌린 반면에 그 PSG는 로테이션 많이 돌렸거든요. 예, 이런 로테이션을 편하게 돌린 보람을 제대로 느꼈다. 근데 저도 왜 소튼전에 로테이션을 그렇게까지 안 돌렸나 싶었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튼전 전반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테이션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뭐 살라 아놀드가 싸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오랜 리버풀 팬으로서 봤을 때는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살라가 맨날 하듯이 아놀드 긁었는데 왠지 모르게 긁히는 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날처럼 그냥 아놀드가 좀 긁힌 것 같습니다. 살라한테. 반다이크랑 슬롯도 그냥 얘네 뭐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여튼 그래서 승부차기에서는 돈나루마의 선방수가 빛이 났죠. 2번 키커인 누네스, 3번 키커인 존스의 슈팅을 모두 선방을 해내면서 돈나루마가 PSG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알리송도 경기 내내 선방 7번으로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활약을 했지만 너무 잘했어요. 예, 승부차기에서는 선방 없이 좌절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잘 차더라. 예. 근데 사실 비티냐 슈팅은 알리송 정도 클래스면은 막을 만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역동작이 걸려서 따라갈 만큼 전 따라갔다고 봐요. 예.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송이 아니었다면은 애초에 못 막을 슈팅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알리송이니까 아쉬운 거예요. 막을 수도. 예. 그렇죠. 아, 누네스 차기 전에 이미 안 들어갈 것 같았다고요? 저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항상 누네스가 찰 때 기대를 안 해요. 예. 여튼 근데 사실 한국 축구팬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경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이 이날 연장 전반 11분에 크바라첼리와 교체돼서 짧은 시간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번 슈팅을 시도하긴 했고요. 이게 모두 알리송 정면으로 네. 가긴 했지만 연장전에 리버풀 골문을 가장 위협했던 선수 중 한 명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중요 경기마다 벤치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강인 벤치가 이번 PSG와 리버풀 경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영입설로 엮였던 팀이 PSG랑 리버풀이었거든요. 예, 둘 다 좌측 윙어가 조금 아쉬운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적극적으로 크바라첼리아 영입을 시도를 했고 리버풀은 그래도 루이스 디아스랑 코디아프 있는데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했거든요. 근데 사실 리버풀도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필요했죠. 살라의 배터리 아니면은 디아스가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를 제치고 주전 레프트 윙으로 할 사람 이런 선수들이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영입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PSG가 리버풀을 꺾었다. 이거는 그 겨울 이적 시장의 성패로도 볼 수 있다. 그게 이전에 이강인 흔들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시즌 초중반에. 근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이강인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거는 엘리케가 오히려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진짜 밀렸어요. 주전 경쟁에서.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크바라첼레가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파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이거든요. 빠른 역습, 속공 이런 거. 근데 이게 덴벨레가 9번 자리에서 터지면서 이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밀리는 이강인 선수가 벤치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의 자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주앙 네베스랑 비티냐는 확고한 주전이죠. 여기서 나머지 한 자리 두고 싸우는 건데 파비앙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 이강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두 회까지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파비안 루이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어떤 팀적인 조화를 고려를 하면은 또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에메리도 밀린 거면.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현재는 주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스텝업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전 경쟁에서 주전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예. 이강인 아직 젊은 나이죠. 어린 나이가 아닌 거죠. 아직 젊은 나이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전성기에 접어들려면 아직 2년 정도 남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전성기라는 나이를 놓고 봤을 때는. 와 근데 저는 연장부터 봤는데 네베스 뛰는 거 보면서 처음에 그 소리 안 켜고 보고 있었는데 쟤는 교체 투입됐나 보다 쌩쌩하다 이랬는데 선발이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중에 소리를 켜보니까 그 장지현 위원도 네베스는 말해서 감탄을 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아 네베스는 네베스도 진짜 신기한 게 적응기가 없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네베스 진짜 대단한 선수고 나이가 깡패죠. 네베스도 2005년생인가 6년생인가 그럴 텐데. 주앙 네베스는 웬만한 팀들이 다 탐낼 선수입니다. 아 리버풀도 탐내요. 네, 네베스 같은 레벨은 와 그게 뭐 단순히 이 선수의 뭐 기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정도로 뛰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팬이든 동료든 감독이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네베스는 진짜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PSG가 이번 시즌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한다 이러면은 네베스가 이적을 안 하겠죠. 이제 뭐 굳이 이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네베스라는 그러니까 PSG가 최근에 바꿨던 한 2, 3년간 바꿨던 이적 시장 정책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 이름값보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한 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음바페가 사라지자 오히려 PSG는 더 조직력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윈윈이죠. 음바페도 레알 가서 잘하고 그렇죠. 네. PSG도 음바페 팔고서 새로운 덴벨레라는 어떤 프랑스 스타와 함께 또 상승세에 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윈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선수들이 어리니까 안필드 같은 이런 홈팀이 강한 원정 그리고 안필드에서 뛰는 리버풀 선수들은 뭐 반다이크, 알리송, 살라 되게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뒤바뀌어 버리면 애들이 어린 애들인 만큼 확 처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실력과 그 에너지 레벨로 약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PSG가 마냥 어린 팀도 아닌 게 한 명씩 있어요. 아 그렇죠. 마르키니오스도 있고. 마르키니오스, 파비앙 루이스 그 다음에 덴벨레도 어린 나이 아니거든요. 돈나룸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척추 라인은 있습니다. 척추 라인이 있는 팀은 아무리 나머지 선수가 젊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르키니오스는 1차전이고 2차전이고 너무 잘해줬고. 그러니까 지금 PSG가 좀 이상적인 팀의 형태를 갖췄다. 어떻게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좀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큰데 PSG는 상대적으로 주전 비주전 격차가 좀 적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레알과의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 바이에른의 8강 상대는 일단 인테르 밀란입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조직력이 정말 빛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시에도 초반에 좀 우여곡절 겪더니 결국에는 또 리그 우승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꾸준히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뭐 인테르 밀란이 어떻게 보면은 레버쿠젠의 좀 상위 호환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전형은 조금 다르지만 3백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바이에른이 최근에야 좀 파해법을 찾는 레버쿠젠의 상위 호환이라는 점에서 바이에른이 오히려 어려워할 수 있는 상대다. 어떻게 보면은 좀 4강에서 만날 수 있는 바르셀로나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테르가 특히나 어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조직적인 전술을 정말 잘 쓰는 그쵸. 팀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아무래도 콩파니 감독이 물론 생각보다 정말 대응 전술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슬롯 감독처럼 전반에 안 되는 거 후반에 고치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조금 바이에른이 1차전에서 어려움 겪고 2차전에서 해결책을 찾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폼 자체는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레알보다도 좋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시즌 중반까지 계속 실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계속 무한 주전 경쟁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도리어 로테이션 체력 안배의 효과로 지금 나타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시즌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이 수준이 다릅니다. 예. 아 이게 코나테 퍼져 있는데 그 옆에서 네베스가 막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생제르맹이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 가장 높다. 물론 또 안첼로티 감독은 그런 면에서 또 귀재 중에 귀재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레알 마드리드가 또 묘수를 들고 올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갑자기 후반전에 들어온 브라임 디아스한테 막 골 먹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호드리고가 또 갑자기 미쳐가지고 음. 한 3골 넣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음.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폼은 가장 좋다. 음. 그래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은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2020년 2019-2020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결승에서 만나는 그림. 이게 베스트지만 근데 어쩌면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의 폼도 좋기 때문에 결승에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지는 축구 팬들의 꿈만 같은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라는 게 일단 현재 유력한 관측이 한데요. 항상 그렇듯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 팀 정도는 이변이 있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결승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도 꼬마 팬 입장에서 안필드 가서 우리가 이길지 몰랐거든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뜬금없이 빌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빌라가 4강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고 아스널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결승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 아스날이 영혼의 수비하다가 예. 마갈량이스 헤더 2방으로 올라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아스널은 그게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두 줄 수비하다가 세트피스 딸깍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토너먼트에서 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스널은 그러려면은 아르테타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의 어떤 유관이 없다. 트로피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극복은 해야겠죠. 저는 꼬마 팬이지만 애초에 레알과의 대진이 성사됐을 때부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예. 레알이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챔스에서 레알이니까 정말 약간 딱 하는 거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젖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레알은 레알입니다. 예. 예. 혹시 몰라요? 세를로트가 갑자기 또 92분에. 예. 예. 그렇죠. 저도 그걸 바랍니다만. 예. 기대하면 크게 다치니까. 맞아. 기대하면 실망이 크고 기대를 안 하면 기쁨이 2배거든. 저는 오늘 승부차기 갔을 때부터 체념했습니다. 저도 근데 승부차에 가자마자 쎄하더라고요. 예. 승부차기에서는 질 것 같더라고요. 뭐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인 선수가 있는 팀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업인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예. 안필드에서 무실점할 줄 생각도 못함. 그거는 맞죠. 저도 한 2대1 이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무실점으로 올라간 거는 정말 강팀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축구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저 2대1로 본머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고 대표님이 2대2로 비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예. 정확한 그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 원맨쇼 아니었으면 2대1로 지는 거였어요. 손흥민 선수 어떻게 수비 진영에서부터 스프린트 해가지고 스펜스 압박 뚫어주고 압박 풀어주고 메디슨 이거 길 만들어주고. 자 니카님 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토트넘을 무시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 저 어쨌든 토트넘 경기를 매 경기 입중계하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보면서 좀 화가 나요. 예. 토트넘은 이번 시즌은 그냥 포기해야죠. 유로파 올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쌓였기 때문에 많이 욕을 하지만 그냥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는 리그 롯데 돌리는 게 맞죠. 어차피 강등도 안 당하고 우승도 못 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김에 어쨌든 내일 맞나요? 중요한 경기 모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알크마르전 승리해서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단조 부상이라도 로메로랑 반더벤 돌아와서 사실 센터백에는 큰 누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근데 로테도 잘 못 돌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예.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저는 생업인 입장에서는 토트넘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 메인 2 하기 전에 토트넘 이야기 제가 아까 오는 길에 기사를 봤는데 아, 네네. 단수 영입을 되게 지적한 선수가 레전드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단수 영입 가지고 되게 뭐라 했어. 아 지금 단조는 네. 불투명하네요. 확실히 네. 근육 부상, 저랑 같은 부상을 당해서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단소는 울버햄튼 가려던 선수를 데리고 온 거다 이러면서 되게 까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선수 출신이야. 트로이디니? 맞아. 트로이디니 맞죠? 네.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 못 하겠는데. 저도. 왜냐면 일단 필요했고. 예. 네. 그리고 생각보다 잘해요. 단조는 좋은 영입이에요. 제가 봤을 땐 좋은 영입이에요. 드라고신보다 훨씬 좋은 영입이에요. 너무 필요했고 당장 너무 필요했고 예. 그리고 당장 필요해서 땜빵으로 데려온 애 치고 너무 잘해요. 네. 아 레드냅도 최근에 토트넘 비판을 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결로 이제 손흥민이 주장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레드냅은. 근데 여기에 덧붙인 게 뭐냐면은 손흥민이 주장감이 아니면 누가 주장을 해야 돼? 타고 내려가면은 그레이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장감이 없대요. 지금 토트넘에. 그 토트넘에 지금 필요한 게 약간 투쟁적인 그 제라드 유형 있잖아요. 그런 투쟁적인 캡틴이 필요한데 그런 투쟁적인 유형은 아무리 봐도 토트넘에 없어 보인다. 물론 그런 느낌의 주장이 소니가 아니죠. 예. 네. 근데 그런 주장만 있나? 그러니까요. 이게 좀 솔선수범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아무래도 잉글랜드 사람들은 약간 그 향수가 있어요. 그 투쟁심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네요. 예. 투쟁심이 그렇게 넘쳐서 그렇게 식민지 삼고 다녔니? 너무 간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항상 낭만의 시대라고 불렸을 때 로이킨이 주장하고 제라드가 주장하고 뭐 이런 향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에서는 아직도 그 투쟁심 있는 주장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퀸즈파크에서 박지성 주장시킨 당신이 할 말이냐 라면서 박지성도 투쟁심 있는 유형의 주장은 아니잖아요. 예, 솔선수범하는 유형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가치가 빛을 발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옛말에 조조를 두고 뭐 치세의 뭐였죠? 뭐 삼국지까지 나와. 예, 난세 간웅 막 이런 얘기한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토트넘에 지금 투쟁심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손흥민의 주장 자격이 없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네, 방금 발언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비약이었어요. 네. 자, 이제 저희 메인 2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살라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발롱도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방송 키자마자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발롱도르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일단 이렇다 할 국제 대회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롱도르에서 왜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중요한가부터 다뤄야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할 국제 대회가 없고요. 그렇다고 클럽 월드컵이 개편됐잖아요. 이 클럽 월드컵의 가중치를 두자니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에 준하는 위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유럽 클럽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나올까도 싶고. 예. 포스트 시즌에 치러지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발롱도르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성적에 따라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원래는 살라가 배당률 1등이었습니다. 배당률 1등이었는데 그럴만합니다. 이번 16강 2차전 결과 나오고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라가 은바페의 근소 우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라와 은바페가 같습니다. 배당률이. 그 다음에 하피냐. 이 세 선수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역전됐을 수도 있어요. 실시간 변동이기 때문에 전매축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11시 반 기준으로 살라와 은바페가 동일한 배당률이다. 그래도 따끈따끈한 배당률이네요.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살라 무기력한 16강 무득점 탈락. 사실상 발롱도르 경기에서 밀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두 차례 경기에서 누누 멘데스한테 꽁꽁 묶였고요. 누누 멘데스가 없어도 이미 중앙 내면서 뭐 있었기 때문에 뭐 살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대응도 훌륭을 했고요. 살라도 시즌 초반만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를 보좌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리버풀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살라가 16강에서 탈락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음바페와 하피냐인데 하피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피냐 16강 두 경기에서 3골 1도움 8강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르셀로나는 벤피카를 합계 4대1로 꺾고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도 바르셀로나의 1대0 승리를 이끈 하피냐였고요. 2차전에서도 2골 1도움으로 3골에 모두 관여를 했는데 2골 1도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날 경기에서 더 빛났던 건 야말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예. 보겠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야말의 훌륭한 솔로쇼에 이어서 패스도 어떻게 그렇게 주나요? 야말은 진짜 2007년생인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야말의 훌륭한 패스를 하피냐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1대1로 가던 전반 27분에는 도움을 당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야말 골을 도왔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야말이 다 하고 넣은 거긴 아무튼 도움입니다. 전반 42분에는 또 야말이 다 만들어주고 하피냐가 마무리를 했다. 해서 하피냐가 2차전 3골에 모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피냐가 또 발롱도르를 타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한계가 명확한 공격수로 여겨졌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사실 순탄치 않은 그런 선수 생활을 유소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발롱도르 경쟁자로 도약한 것만 해도 사실 하피냐한테는 인간 승리고 만약에 발롱도르를 탄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큰 이변 중 하나고 스토리가 가장 좋네요. 네. 스토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유소년 시스템이 발굴해내지 못한 인재이기도 했거든요. 브라질 명문 팀들에서 계속 우수수 떨어지고 그 피지컬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유소년 입단을 해서 브라질 리그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장기 부상을 당해서 하피냐가 사실 축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항상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가 너 여기서 포기하면은 우리 지원이 물거품이 되는 거다. 우리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가라. 라고 해서 하피냐가 계속해서 도전해서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갑니다. 하모 삼천지교. 네, 그렇습니다. 네. 하모 삼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피냐가 리즈에서 사실 바르셀로나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바르셀로나가 또 이상한 영입하네 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하피냐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스텝업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밑에서도 성장하다가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완전히 폭발했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피냐는 인간 승리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챔스 우승을 한다, 또 라리가 우승을 한다, 이거면은 하피냐가 발롱도르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발롱도르 수상의 그런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음바페냐? 아니 오히려 야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같은 팀이니까 표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이게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리버풀도 반다이크가 고점 찍은 시즌 18-19 시즌 있잖아요. 이때 살라마네랑 표를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메시한테 발롱도르가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뭐 지난 시즌 로드리 비니시우스도 그런 게 없진 않죠. 그쵸? 벨링엄과 벨링엄 카르발과 나눠 가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날 경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야말이 더 빛났습니다. 사실 하피냐가 2골 1도움이지만 야말이 훨씬 더 빛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야말이 지금과 같은 활약을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표가 분산될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음바페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죠. 음바페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표가 분산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기 이번 때문에 시즌은? 이번 시즌은 그럴 거기 때문에 하피냐의 가장 큰 적은 음바페보다는 야말에 가깝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 하피냐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한동안 엘 클라시코가 되게 노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표하는 선수도 없고 비니시우스가 좀 이제 터지고 나서는 좀 재밌어졌는데 정작 비니시우스가 터질 때 바르셀로나가 약간 좀 처지면서 재미없어진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야말도 터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둘 다 오른발잡인데 그리고 왼쪽 윙어로서 겹치는데 결국 이제 안첼로티가 그럼 둘 다 약간 이렇게는 뛰는데
이렇게 해서 뛰어봐 해서 경기력이 터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피냐 야말도 둘 다 왼발잡인데 왼 오를 나눠져 있지만 예, 그렇죠. 거의 구분 없이 뛰잖아요. 예. 그런 거만 봐도 이 두 팀이 왜 괜히 라이벌은 아니구나 아, 라고 그쵸. 생각을 해보네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라의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가장 발롱도르에 가까워진 선수는 은바페입니다. 이번 시즌 레알의 사실상 유일한 영입이자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던 선수고요.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 적응을 마친 뒤에는 라리가에서만 18골 넣었다. 예, 지금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2위 달리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7골 1도움 훌륭한 공격 포인트 정립을 했습니다. 맨시티와 16강 플레이오프에서는 홀로 4골을 넣으면서 적의 사기였죠. 예, 네. 맨시티 상대로 헤트트릭은 임팩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맨시티가 이렇게 하락했어도 맨시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헤트트릭을 했다? 발롱도르의 자격을 증명을 했다. 그게 원래 되게 그 큰 경기에서 임팩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저도 생각해보면 호날두가 발롱도르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남는 건 뭐냐면 스웨덴이랑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네. 혼자 4골인가 넣어서 스웨덴 탈락시키고 포르투갈 데리고 올라가는 거. 그쵸. 이런 것들. 물론 그거는 발롱도르 재투표라는 어떤 요상한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예, 뭐 여튼 그래서 은바페가 이번 시즌에 레알에서 표본산이 조금 적게 될 거다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비니시우스는 지난 발롱도르 시상식 때문에 약간 그게 하락을 했어요. 그 축구 선수로서 기량은 여전한데 이게 스타성이 그쵸, 많이 그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바페가 일단 비니시우스보다 월등한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벨링엄은 여전히 스타는 스타인데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은바페랑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조정하는 상황에서 은바페 조력자로 변신했어요. 그쵸, 좀 더. 네. 그래서 벨링엄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은바페한테. 은바페한테 양보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벨링엄이나 비니시우스보다 은바페가 빛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바페가 레알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런 재능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여겨지고요. 다만 레알은 트래블을 못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트래블을 챔피언스리그 15회 우승했는데 아직까지 트래블이 없어요. 예,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한테 리그와 코파델리를 모두 뺏긴다면은 하피냐 혹은 야말한테 밀릴 수도 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피냐랑 은바페가 지금 제일 유력하긴 한데요. 그래도 잠재적인 후보들 좀 살펴보자면은 뭐 댓글에도 많이 나왔지만 케인이 있기는 한데 아직 케인은 좀 더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는 좀 바이에른 독주 체제로 가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활약보다는 챔피언스리그 활약이 중요한데 레버쿠젠전만큼만 계속해서 해준다면은 케인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라면은 유력한 후보로 또 올라설 수 있는 게 케인이에요. 그렇죠. 뭐 표분산이 뭐 무시할라랑 조금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큰 타격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한다 하면은 당연히 케인이 가장 1순위로 올라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피냐 때 설명드렸던 야말도 역시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16강 2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 그것만 보여준다면은 야말이 하피냐를 밀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하피냐가 인간 승리 스토리도 있고 야말 2007년생이니까 한번 형님한테 양보해줘라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야말이 어떤 빛나는 재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한다라면은 하피냐랑 많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 선수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덴벨레. 덴벨레 얘기해야죠. 네. 덴벨레 이번 시즌에 시즌 30골 넣은 선수 이렇게 됐고요. 올해만 벌써 20골인가 넣었을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덴벨레도 어쨌든 챔피언스리가 살아 있고 뭐 리그도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덴벨레도 경쟁자입니다. 예. 근데 덴벨레는 프랑스 리그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돼요. 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은바페나 하피냐나 야말의 활약을 잊게 만드는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8강까지는 어렵고요. 사실 에스턴 빌라, 클리프 브리어 조금 임팩트를 보여주기 어려운 경기들이고 4강에서 임팩트를 보여준다가 중요합니다. 레알을 상대하든 아니면은 뭐 아틀레티코나 아스날을 상대하든 4강과 결승에서 임팩트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덴벨레는 높아진다. 예. 그 지금 뭐 댓글에 아무래도 제가 있으니까 뭐 꼬마 얘기도 있는데 꼬마가 발롱도르 타려면 저도 프리랜스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챔스 우승의 꼬마 안에서 누군가 그 발롱을 타려면 챔스 우승뿐만 아니라 리가 우승을 하거나. 예. 근데 만약 뭐 유력하면 알바레스나 그리즈만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만약 받게 되면 그리즈만 쪽일 것 같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물론 그리즈만이 축신 모드를 여러 번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꼬마에서 발롱도르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희박하죠. 네. 많이 희박하죠. 개인 성적이 일단 그 정도가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발롱도르 만약에 아틀레티코에서 발롱도르 후보다 하면은 오히려 시메오네가 나와야 발롱도르가 유력하지. 이게 감독이 주목받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아틀레티코는 그래서 알바레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은 시대 갑자기 미쳐버리면 뭐 여러분 시나리오 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즈만이 갑자기 회춘, 네. 회광반조, 회광반조란다. 그 회춘을 해가지고 시즌 후반기에 갑자기 에너지를 확 올라서 그렇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관왕 시키고. 예. 이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챔스 우승 아까 재미로 말했지만 진짜로 빌라 대 돌문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살라가 진짜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살라도 정말 다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어서. 저는 사실 챔피언스리그와 별도로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도 살라가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16강에서 떨어질 줄은 몰랐네. 한 4강만 들어서 좀 비벼볼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하필이면 또 덴벨레랑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하필 또 두 경기 다 골도 없고. 예.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살라가 개인 수상 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살라는 남은 시즌 동안 한 40, 30 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주길. 뭐 40, 30이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알 것 같아요. 40, 30이어도? 예. 이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또 임팩트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서 하피냐, 야말, 레반도프스키가 모두 표를 나눠 갖는 그림이 아닌 이상은 사실 살라가 현재 정세로만 놓고 봤을 때 발롱도르 탈 확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컵 대회가 살아있죠. 리그컵만 살아 있어요. FA컵 죽어가지고. 리그컵이 뭔가 임팩트가 너무 없어. 예. 맞아. 뭐 살라는 남은 시즌 잘해서 그냥 리그 30, 20 해서 PFA 갖고 EPL 킹에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살라는 아마 발롱도르 안 들어도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베스트 11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베스트 1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셋이 만약에 포디움에 올라간다 치면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라가 안 받는다면 어쨌든 3톱의 한 자리는 무조건 살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라는 사실 저번에 말해놓고 욕을 되게 먹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살라는 되게 정교하게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2017, 2018 시즌 처음 리버풀 왔을 때 그런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해도 굉장히 축구를 지능적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그게 아마 해외 외신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살라가 어떻게 수비수를 속이는가에 대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퍼스트 터치를 은근슬쩍 이렇게 상대랑 조금 멀게 가져가거나 오히려 상대랑 조금 가깝게 가져가서 상대가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살라는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해서 드리블을 하거나 패스를 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 경우로 조금 미세한 조정으로 그런 축구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는 적죠. 야말이 보여주는 어떤 드리블의 임팩트 혹은 덴벨레가 보여주는 폭발력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오히려 이번 시즌 좀 평가절하 당한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살라가 경기력 고점이 언제냐 하면은 물론 2020, 2021 시즌이 가장 고점이 아닐까. 2021, 2022 시즌 뭐 전반기 이 수준이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라가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그런 경기력 고점도 비벼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여는 집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발롱도르는 물 건너갔다. 냉정한 리버풀 팬의 평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롱도르 정세 우리가 한번 전국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그쵸. 간단하게 디저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이야기인데 맨유가 이제 신구장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매체에서는 당연히 올드 트래퍼드니까 뉴 트래퍼드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맨유가 신구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영국 BBC에서 정리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거의 뭐 가져와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건설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맨유는 5년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혹시 건설사가 한국인가요? 네. 예. 브루탈리스트냐고요? 예. 근데 사실 경기장은 최소 10년 봐야 됩니다.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은 물론 조금 빨리 완공한 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10년 걸린다고 봐야죠. 근데 맨체스터 선박 운하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아무래도 그 건설 자재를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좀 유리한 운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은 뭐 건설 시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맨유 상황 보면은 10년 걸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이고요. 예, 정부와 협력한다면 5년짜리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짐 레트클리프는 말했다는데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지냐라고 하면은 경기장의 많은 부분을 부지 밖에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올드 트래포드 옆에 건설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마 올드 트래포드와는 또 다른 이제 지역에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 시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5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트클리프가 이 재생 프로젝트를 얼마나 신속하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 완공 시기도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랑 잘 협력이 되면요, 뭐 한 7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면은 될수록 뉴 트래퍼드의 이 개장 시기도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축구 팬들이 궁금해할 게 있겠죠. 올드 트래퍼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존 이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드 트래포드가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고. 뭐 물론 올드 트래포드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올드 트래포드가 가진 상징성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박물관 정도로는 남겨둘만 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물관으로 두기엔 그 땅값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거 비싸긴 네. 하죠. 예. 괜히 최근에 그 새로운 구장을 지었던 팀들이 다 허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그건 맞죠. 하이버리 허물고 에미레이츠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화이트 하트레인 허물고 지금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도 그랬고. 그렇죠. 이번에 에버튼도 뉴 에버튼 스타디움 짓고 아마 구디슨 파크 철거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거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뭐 물론 올드 트래포드도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맨유는 또 메가 클럽이잖아요. 이 재정적으로 메가 클럽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 혹은 재정적으로 메가클럽 해놓고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아스널이나 토트넘에 비해서 네. 재정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네. 구단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지역 정부랑 협력을 해서 정부한테 이제 인계를 한 다음에 그 정부가 어떤 영국 축구의 상징이라는 측면으로 올드 트래포드를 남겨둘 수는 있다. 예,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절대로 웃은 게 뭐 맨유의 현 상황 이거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암살 시도 실패. 네. 그래서 레트클리프도 사실 올드 트래포드의 원형을 좀 보존을 하는 편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맨유 여자 및 유소년 팀의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는 점도 고려가 되고 있고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그래도 뭐 경기장을 소유하는 거랑 임대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임대만 할 수 있다면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맨유가 신구장 이제 지어지면은 드디어 올드 트래포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쥐가 들끓고 예, 뭐 오줌이 새고 뭐 그런 이제 올드 트래포드의 악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런 악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올드 트래포드 바꾸긴 해야 돼요. 신구장 맞아요. 짓긴 해야 돼요. 한번 작년에 가봤는데 진짜 낡긴 낡았더라고요. 예, 고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맨유 이야기 살펴봤고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예, 영상 함께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영상을 이제 띄워드릴게요.
El brutal recibimiento de los hinchas de Atleti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게 지금 요건데 이게 방해 공작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팬 입장에서는 네. 뭔가 포항과 부리람 아니 조르 네. 전에서 포항 선수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런 폭죽 세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방해 공작은 아니다. 네. 좀 거친. 환영.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팬들이요 그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앞두고 이제 팀 호텔에 들어서는 아틀레티코 선수단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은 또 아틀레티코 상징색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제 빨간 홍염을 터뜨린 건데 너무 방해 공작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방해 공작 아니고요. 방해 공작 아니고 팀 호텔 앞에서 팬들이 환영을 해주는 모습이다. 예. 우리 그 울트라가 좀 많이 거칠어요. 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지만 경기장 가시면 스페인어 욕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또 가끔씩 정말 생각 없는 애들이 우길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생각 없는 애들이 가끔 종종 보이거든요. 네. 이게 우기가 하필이면은 아틀레티코 유니폼이랑 이게 패턴이 같아서 이거 소식에 들고 온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방해 공작 같이 보이는데 환영이라서 그런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들고 오면은 또 우영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말 많지 않을까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홍염은 늘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마드리드 더비고 하니까. 네. 예. 혹시 모를 이제 이변. 마드리드 더비 어떻게 보십니까 2차전? 뭐 저는 질 것 같진 않은데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비긴다. 네, 네, 솔직히. 네. 올라가면 좋죠. 근데 뭐 요즘 레알 마드리드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예. 그다음 어쨌든 최근에 헤타페전에서 너무 안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것도 또 아틀레티코 팬의 냉철한 분석이네요. 사실 팬들은 아시겠지만 팬들이 더 팬들은 영레발을 많이 떱니다. 아니 영레발이라기보다는 더 냉정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고요. 아예 리버풀은 기대했는데. 저는 만약에 리버풀을 만났다라면 예. 그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가 열세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잡아봐서 알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알은 챔스에서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르다 투란 퇴장당해가지고 결국에 레알이 올라간 거. 릴 대 도르트문트도 모르겠긴 한데 아스널이 진출하고 빌라가 진출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뭐 화제성도 화제성이지만 가장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질 건 역시나 아틀레티코와 레알의 마드리드 더비다. 마드리드 더비 물론 입중계는 없습니다. 입중계는 없습니다만 내일 전매축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